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재국이라고 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타마린드라는 섬유 에이전트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한 지는 현재 한 14년 정도 되었고요. 그 전에는 한국 섬유 제조업체에서 무역부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유럽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국 섬유업체들의 효과적인 아프리카 시장 진입 방안과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3대 체인스토어 업체 중에 하나인 트루월스의 2021년 스프링 썸머 시즌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이 부족한 내용이지만 아프리카 시장에 관심이 있는 한국 섬유업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주제를요, 아프리카 시장 진입 방안에 대해서 주제를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가 결제의 안정성, 대금 지급의 안정성. 여기서는 일단은 결제 안정성, 대금 지급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기타 아프리카 다른 국가들의 사회적 인프라 등 관련해서 이 시장 진입 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될 점들을 짚어보기로 했고요. 두 번째, 비정상적인 소득 계층의 분포. 이거는 어느 나라든 요즘에 들어서 소득 양극화에 대한 문제가 심하게 대두되는데, 특히나 이 소득 양극화가 심한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는 보수적인 시장 동향은 아프리카 특유의 어떤 그 패션에 대한 어떤 동향이나 어떤 트렌드에 대한 동향 혹은 어떤 그 특이한 점, 특이점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번째, 한국산 섬유 제품의 아프리카 시장 진입 타겟책은 기존의 현재 지금 상황에서 일선에서 느끼는 한국산 섬유 제품을 아프리카 시장에 어떻게 진입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가, 이 일선에서 느끼는 점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3대 체인 스토어 중에 하나인 트루월스의 2021년 스프링 서머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제 안정성, 대급 지급의 안정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 파워포인트 상에는 주로 뱅킹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뱅킹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간접 자본,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준이나 이런 것, 기타 그런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 업체들의 왜 아프리카 시장을 진입을 원하냐, 새로운 시장이고 새로운 시장에 진입해서 비즈니스를 일으키고 또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새로운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아프리카 대륙에는 총 54개 국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민간 주도의 무역업을 기본으로 했을 때 그 대금 결제가 그 국가의 특별한 규제나 어떤 제한이 없는 국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또 유럽에 인접한 북부 아프리카 몇 개국이 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이 해외 송금 자체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상당히 까다롭거나 아니면 해외 송금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변에 잠비아나 모잠비크, 나미비아 등도 이 해외 송금이 가능하긴 하지만 대부분 그 나라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통해 송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나라 그 자체 은행 시스템 자체가 많이 후진적이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환율이나 기타 서비스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통해서 송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 이러한 그 경향이 왜 나타나냐면 실제로 그 아프리카 국가 중에 지금 경제력으로 따진다면 이제 나이지리아나 뭐 남아공이 한 1, 2위를 다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사회적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는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경제 규모는 나이지리아가 더 클 수도 있는데 기타 뭐 항구나 은행이나 관공서나 기타 등등의 어떤 사회 간접 자본의 그 어떤 그 수준이나 또 그 어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실제로 나이지리아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비하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섬유산업뿐만이 아니라 기타 모든 어떤 다른 산업 역시 다른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다른 회사들도 그 아프리카 진출 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어떤 뭐 시작을 하는 것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어떤 사회적 소셜 인프라 자체가 식민지 시절부터 이렇게 잘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타 어떤 같은 식민지 기간을 겪었어도 어,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하고는 많은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밑에 아프리카 대륙 내 그 10대 은행에 대한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그 아프리카 10대 은행 중에 1위부터 4위가 모두 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은행들입니다. 5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집트, 모로코, 이집트, 나이지리아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집트나 모로코는 그 유럽에 그나마 좀 많이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죠. 실제로 아프리카 국가라고 생각하기에는 약간 좀 종교나 기타 문화적인 측면이 좀 많이 다르고 또 10위에 있는 나이지리아에 있는 제니스 뱅크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규모는 크지만 일반 어떤 시민들의 소매금이나 민간 주도의 어떤 무역업에 있어서는 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많은 규제와 제한을 두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러한 그런 인프라들이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아프리카 시장에 진입한 이유가 좀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시장을 확장하는 게 목표인데 이러한 결제 조건이나 기타 사회적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또 보이지 않는 그 비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또 항만 시설 이것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메인 포트는 더반하고 또 케이프타운입니다. 근데 이 케이프타운이나 더반 항구를 직접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부산항에 비하면 되게 작은 규모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컨테이너 처리 능력으로 봤을 때 그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항구가 아프리카 대륙 내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항구 능력은 되지만 국가가 국가 사업,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실제로 디머리지나 기타 여러 가지 물류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10대 은행의 1위 같은 경우에 스탠다드 뱅크라고 있죠. 이 스탠다드 뱅크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스탠다드 차터스 뱅크, 그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2위가 퍼스트랜드 뱅크인데, 퍼스트랜드 뱅크는 FMB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가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소매금융은행입니다. 그리고 3위는 압사는 영국의 바클레이 은행의 자회사고, 4위 네드뱅크는 역시 유럽 자본이 투자한, 유럽 자본이, EU 자본이 대부분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입니다. 이 4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도 이 4개 은행 중에 한 곳을 주 거래은행으로 쓰고 있는데요. 한국에 비하면 약간은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의 뭐 불편함을 못 느끼는 수준입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외화 송금, 수금 이런 것들이 의외로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은행 수수료는 뭐 한국보다는 좀 비싼 편이지만, 뭐 다른 아프리카 나라의 은행에 비하면 뭐 완전히 뭐 수준이 틀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아프리카 국가의 시장에 좀 진출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러한 어떤 그 나라의 어떤 뱅킹이나 항만, 도로, 그다음에 세관도 매우 중요하죠.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진출하기 전에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하고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 섬유 업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한국 업체들이 아프리카 시장에 애를 먹는 이유가 이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인프라, 그러니까 소셜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한국 혹은 한국보다 약간 뭐 동남아 수준,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접근을 했다가 시장 진입이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동남아 정도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아공을 제외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시장에 진입을 했다가는 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어떤 국가에 관해서 좀 더 많은 지식을 쌓고, 이런 뭐 무슨 일반 상식이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적인 지식을 좀 쌓고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믿을만한 에이전트나 믿을만한 바이어가 물론 있어야겠지만, 그 전에 믿을만한 에이전트나 바이어를 찾기 전에 이런 상황을 먼저 알고 그런 걸 접근하는 것이 향후 시장 진입에 있어서도, 시장을 성장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도 마케팅적으로도 훨씬 좀 더 낫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비정상적인 소득 계층의 분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크게 체인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상위 계층의 체인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TFG라고 나와 있죠. 이 TFG는 더 포시니 그룹입니다. 그리고 트루월스, 우럴스, 이렇게 세 개는 빅3라고 그러죠. 이 회사들은 좀 상위 계층의 체인스토어고, 이 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어떤 선적 전에 하는 시스템들이
좀 틀리지만 또 품질 관리가 좀 엄격히 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TFG, 포시니 그룹 같은 경우에는 중국 샤오싱에 자기들의 어떤 건품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원단의 경우 모든 작업 완료 후 본인들의 어떤 건품소로 모든 원단을 옮긴 후 거기서 100% 검사를 하고 선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서 테스트도 진행하게 됩니다. 투월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독자적인 ISO 테스트 기준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 기준을 그 중국이나 한국, 기타 뭐 전 세계 ITS에 등록을 해놔서 자기네들이 어느 나라에서 수입을 하든 선적 전에 그 ITS에서 검사를 받게 하거나 혹은 선적 전에 자기네들 자신들의 그 랩에서 검사를 한 후에 선적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로스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막스 앤 스펜서랑 그 자매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품질 규격이나 품질 관리를 모두 그 막스 앤 스펜서 그 회사 룰을 따르고 있고, 우로스 역시 모든 제품 선적 전에, 모든 상품 선적 전에 ITS 테스트를 반드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개의 어떤 빅3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제품을 소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그러니까 전국에 스토어가 다 있고 본인들이 알아서 다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하위 계층은 이제 상하이로 나눌 수 있는데, 하위 계층은 이제 미스터 프라이스라든지 에커만, FX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원단은 물론 수입을 합니다. 중국이나 인도, 베트남 등지에 수입을 하는데 테스트를 굳이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더반에 있는 인도 홀세일러나 그런 그 홀세를 통해서 대량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들 소재 자체가 약간 베이직하면서 어떤 그 단가 중심적인 그렇게 그 구매를 주로 하고, 주로 이 소비 계층은 이제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유색인종이나 저소득층, 주로 저소득층 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그 중국산 스타 의류들이 의외로 아프리카의 남아공에도 수입이 많이 됩니다.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지는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불법적으로 선적이 되고 통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세 가지 부류라고 보면 되겠죠. 상위 계층의 TFG, 투월스, 우로스, 하위 계층의 미스터 프라이스, 에커맨, 젯, 그다음에 FX 이런 데 있고, 또 다른 중국산 스타그룹, 이런 크게 세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 스타 의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중국 이민 역사 100년이 넘습니다. 지금 뭐 4대, 5대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 기원은 예전에 여기 철도공사에 끌려온 중국인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중국 그 이민자들이 워낙 많은 상태이고, 또 현 중국에서 정책적으로 아프리카에 진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편이죠.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묶이면서 실제로 소매 경제를 중국산 제품들이 거의 다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뭐 핸드폰이나 백색 가전 이런 것들은 아직 한국 업체, 자동차 이런 것들은 그냥 한국 업체들이 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기타 그 전통적인 제조업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이 상당히 많이 시장에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일례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 인구가 한 6,200만 정도 됩니다, 현재. 물론
그 국토는 우리나라의 한 6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인구가 6천만이 넘으면 상당히 큰 시장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 앞서서 말씀드리는 상위 계층의 그 빅스토어에 팔리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그 구매력을 가진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45%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55%는 이 상위 계층의 체인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기에는 본인들의 소득 수준이 약간 좀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이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미스터 프라이스나 에코맨챗 혹은 중국산 우유 등을 구매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한국산 섬유 아이템들이 공략해야 될 업체는 이 하위 계층이나 뭐 중국산 스타 우유가 아니라 이 위에 있는 상위 계층의 어떤 체인 스토어들인데, 이 체인 스토어들을 구매할 수 있는 인구가 45% 정도라고 그러면 이 시장이 갑자기 적어지죠. 네,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냥 무턱대고 그 어떤 인구만 보고 그냥 들어갔다가는 좀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시장 진입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 좀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지니계수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표를 올려놨습니다. 이 지니계수는 그 경제적 불평등, 소득 불균형을 계수한 것인데요. 지니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소득 불균등 정도가 심한 거고, 영역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균등하게 사회적으로 배분이 된다고 의미를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요새 소득 양극화 현상에 매우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아프리카 보면은 이제 아프리카 대륙을 크게 이제 사하라 이남과 이북으로 나눕니다. 이 표는 사하라 이남 국가들의 어떤 지니 계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면은 이제 이 빨간색, 갈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거기에 보면은 계수들이 지니 인덱스를 보시면 이게 상당히 높은 걸로 보이죠. 다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참고 삼아야 될 파란색의 아세안이라고 있죠. 이 아세안이 이제 동남아, 대표적인 동남아 국가들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동남아 국가들도 그 소득 불균형이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표를 보면은 이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얼마나 소득 불균형 정도가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그 식민지 시대를 거쳐 오면서 이 그 식민 시대 이후에 독립국가에 있어서 이제 뭐 독재가 계속 지속이 된다든지 정부의 부패가 계속 쌓이고 이러면서 실제로 이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현상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 여기다가 또 이제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테이트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몇십 년 동안 지속이 되어 왔고, 이러한 영향으로 실제로 그 극소수만 어느 정도 살고, 나머지는 진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러한 인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례로 남아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부가 부양하는 인구가 거의 뭐 지금 25% 정도는 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없으면 진짜 생존에 위험한, 생존이 위태위태한 그런 계층들이 있습니다. 25%면 상당히 되죠, 인구가.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사실 이 비즈니스 관점에서 그 시장에 어떤 구매력이 있는 인구로 넣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 인구 전체가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 업체들이 진출하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런 빅3 업체를 위주로 해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빅3 그 밑에는 여러 가지 레이블들이 있는데, 실제로 좀 비싼 브랜드들, 이런 데는 아무래도 그 원단 구매력이, 가격 저항성이 좀 그러니까 크게 크지는 않으니까 한국 제품들을 살 여력이 되고, 또
의외로 또 무시를 못하는 게 이제 그 유니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니폼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코퍼레이트 웨어라고 그러죠. 이제 호텔이나 어떤 기타 고용된 사람들이 입는 옷 이런 것들 시장도 상당히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무슨 이렇게 싼 원단을 쓰는 게 아니라 의외로 괜찮은 원단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 유니폼 납품을 하는 회사들 그런 데를 위주로 공략을 해야지. 왜냐하면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그 품질 관리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업체가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지 않을까. 인도나 베트남이나 중국산에 비하면 유니폼 오더들 상당히 비교 우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보수적인 시장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인종차별 정책이 아파르테이트가 몇십 년간 지속이 되고 1994년에 이제 종식이 됩니다. 이 아파르테이트 기간 중에는 대부분의 세계 나라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경제 제재를 했죠.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어떤 물건이나 자재나 원료나 이런 거 수입하고자 해도 그런 경제 제재에 걸려서 수입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기간 동안에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도 어느 정도로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고유의 어떤 자재나 원료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가 좀 틀립니다. 이렇게 뭐 건축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한국이나 중국이나 무슨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제 신소재나 신기술이 나오면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은 사실은 그런 기술이 적용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바로바로 적용되기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되고 또 새롭게 개발된 그런 것들이 아프리카에 오는데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좀 옛날엔 많이 오래 걸렸죠. 그래서 이러한 영향이 있어서 이 94년에 아파르테이트 종식 이후에 패션 시장 자체의 역동성은 그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보면은 상당히 보수적인 편입니다. 인터넷이 이제 인터넷이 인터넷 세상이 되고 했어도 인터넷 개발 자체도 상당히 좀 늦은 편이었고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이제 5G도 여기도 드디어 올해 5G가 깔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6, 7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열악했습니다. 이메일 한 통 받는 것도 상당히 쉽지가 않았고 상당히 비용을 많이 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나마 많이 싸졌지만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직도 데이터 비용이 제일 비싼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인터넷이 세상을 좀 이렇게 가깝게 만들긴 하였지만 이러한 또 역사적 배경 때문이라도 상당히 좀 보수적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적인 성향이 어떻게 어떤 패션 산업에 적용이 되냐면 지금 현재 남아공에 모든 월드와이드 SPA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라나 H&M이나 망고나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브랜드들이 앞서 말했던 남아공의 체인스토어들이 서로 라이벌이죠. 서로 적대적인 관계인데 이러한 월드와이드 스파 브랜드의 소재를 카피는 합니다. 카피하는 건 상당히 좋아요. 소재를 카피하는 거. 왜냐하면 이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소재 카피는 잘 하는데 단지 소재를 카피하는 것이지 디자인이나 컬러나 이런 것들을 카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린팅물이다 했을 때 그걸 그냥 그대로 카피하거나 약간
바꿔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고유의 컬러와 그 디자인 풍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적용하는 거죠. 실제로 저도 이 시장 처음 담당했을 때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행하는 그런 패턴이나 컬러들을 그대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의외로 잘 안 먹혔습니다. 의외로 잘 안 먹혔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한 2, 3년 지난 다음에는 이제 그런 이 디자인이나 컬러를 보는 어떤 감이 생기니까 이건 되겠고 이건 좀 그렇다는 그런 게 생깁니다. 일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애니멀 스킨 디자인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이 또 남부 아프리카에서 잘 안 팔리는 게 그 애니멀 디자인은 잘 팔리는데 스낵 스킨 디자인은 상당히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이 스낵 스킨 디자인은 그 전통적으로 그 흑인들이 좀 싫어하는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개인적인 아니 아주 구체적인 어떤 문화나 어떤 배경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아프리카는 남아공을 포함한 아프리카 시장을 생각을 하신다면 그 나라의 어떤 독특한 트렌드나 어떤 디자인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시고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기존에 이제 한국 업체들이 뭐 무슨 자라나 H나 망고 이런데 이제 팔렸던 소재를 집중 프로모션을 하면서 이제 그 아프리카 트렌드에 적합한 디자인이나 컬러를 샘플을 준비해 가지고 과열이나 뭐 에이전트한테 보여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좀 천천히 생각을 하고 이, 이 시장의 그 어떤 연착륙하기가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즉각 반응이 잘 안 오는 편이에요. 뭐 디자이너들이나 머천다이저들이 의외로 눈치를 본다고 해야 되나요? 의외로 이게 결정이 좀 늦습니다. 이 사람들이. 반면에 한번 결정하면 좀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습성을 좀 이해를 하시고 시장 진입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한국산 섬유업체의 아프리카 시장 진입 타겟책은 이제 제가 일선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점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이나 인도, 베트남 등의 국가들이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템을 발굴을 한다. 이게 사실은 말은 쉽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실제로 저도 현재 한국산 제품을 팔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ITY 정도가 그나마 좀 수량이 되고 나머지는 좀 팬시한 것들은 수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도 가격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제품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관성적으로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틀어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2019년 4월 기준으로 이 남아공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그런 이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50%가 50% 정도가 이제 기계류겠죠. 그 다음에 9.32, 이 두 번째가 텍스타일, 섬유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수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이 가먼트나 이거는 3.71%고요. 이게 왜 가먼트나 이런 게 왜 적은지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머신너리나 텍스타일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여기서 뭔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거에 원료로 쓰이는 거죠. 섬유 자체를 그냥 파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고 이건 저 베트남이죠. 같은 기간에 베트남이면은 마찬가지로 베트남은 한 69%가 기계류,
신발 8.36, 텍스타일이 3.79입니다. 그러니까 신발이랑 텍스타일 합치면은 한 12% 정도가 되는 거죠. 실제로 수입 내역에서 엄청난 양입니다. 한 국가에서 그 텍스타일이 이게 텍스타일이랑 신발이랑 합쳐가지고 막 10몇 프로가 된다. 엄청난 양이죠. 어, 그 이게 근데 이것만 봐서는 이게 시장이 그만 크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안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산 섬유 제품이 들어갈 수가 있냐 없냐 그게 더 중요한 거겠죠. 일단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의 규모는 되는데 결국은 그 한국산 제품의 니즈가 어디서 필요한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시장 현실에 맞는 가격대의 고유 아이템을 발굴한다. 이게 1번하고 2번이랑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말 할 수 있는 한국이 좀 월등히 비교 우위인 아이템을 그 조금 현실에 맞는 가격대로 발굴을 하는 게 좋은데 결과적으로 이게 세 번째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업체들한테 이 아프리카 시장을 위해서 아이템을 개발합시다. 그럼 뭐 편물이든 직물이든 직물 같은 경우에 더 하겠지만 편물이든 직물이든 개발하는 게 이게 상대적으로 비용이나 노력 이런 걸 생각하면은 정말 말이 안 될 수도 있는 시장이죠. 왜냐하면 리스크 자체가 너무 크고 된다는 보장도 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시고 뭐 프린트나 기타 후가공 이런 쪽으로 좀 독특한 거를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아이템 어떤 그라운드 퀄리티를 개발하는 것 자체보다는 이 3번의 프린팅이나 기타 후가공을 개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저비용이고 또 리스크 매니저가 용이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고요. 잠시만요. 예. 그리고 네 번째, 저가 브랜드의 볼륨 오더 지향. 이거는 이제 사실 볼륨 오더를 한국산 섬유 제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받을 수가 없죠. 중국, 이게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 두 번째, 팬데믹 이후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섬유 품목의 관세를 기존 22에서 26%에서 10%후 그 이하로 낮추는 법령을 국회 비준을 제출한 상태라.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중국산이나 한국산 섬유 제품에 대한 관세가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2%에서 26%입니다. 물론 박지 우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제 관세를 리베이트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22에서 26%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먼트 관세율이 45%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았죠. 그동안. 이게 지금 몇십 년 동안, 한 20년 동안 그랬어요. 20년 동안. 이게 또 국가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이 관세로 인해서 그 재정을 충당하는 게 상당히 무시를 못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아프리카 EU랑은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들이 EU랑은 또 FTA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U 국가들이 관세율이 보통 5%이래요. 또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H&M이나 자라나 망고 이런 회사들의 옷이 포르투갈 오리진을 받아가지고 아프리카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외로 베트남에서 직접 수입하는 것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을 때가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베트남에서 가먼트를 수입하게 되면 관세를 45%를 내야 되는데 포르투갈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H&M 재고가 있다. 그거를 수입을 한다. 그렇게 되면 5%를 내요. 왜냐? FTA가 돼 있기 때문에. 이 22%, 26%는 일반 관세율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요번에 그 팬데믹 많은 분들이 되게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지금 국내 제조업이 거의 뭐 무너지다시피 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팬데믹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관세율을 기존의 10%나 혹은 또 8%까지도 낮출 생각이 있는데, 이건 내년 한 3월, 4월 돼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원단 수입하는 벽이 낮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좀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왜 이 연결이 되냐면, 이게 나중에 설명드린 지금 인터넷 쇼핑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여하튼 이 뭐 더 이상 한국산 제품이 무슨 프로그램 모드를 받는다든지 볼륨 모드를 받는다든지 이런 확률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매우 적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쓰는 아이템들이 너무 뻔한 아이템들이고, 현지에서 이 중국 업체들도 가격을 맞추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과감히 포기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량업체들과 거래를 목표로 시장 진입. 이거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돈을 받아야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상위 계층의 업체들과 또 상위 계층의 업체들과 그 거래를 하는 매니팩처들을 하고도 이 거래를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옳은 길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부티크 바이어들의 오더를 모아서 콘솔을 한다.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남아공에 지금 가장 큰 인터넷 온라인 스토어가 테이컬랏이라는 데입니다. 테이컬랏닷컴. 이 회사는 지금 생긴 지가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뭐 팬데믹 이전에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또 팬데믹이 되고 나서 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한국에 있는 그 녹색창 마켓 아시죠? 녹색창 마켓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플랫폼이에요. 뭐 저나 아무나 여기에 등록을 하면은 자기 물건을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송을 해주고 뭐 이런 겁니다. 이 창업자가 이 테이크랏을 런칭을 하기 전에 한국에서 1년 이상, 1년이 아니라 거의 한 2년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한국에서. 테헤란로랑 이런 데에서 한국의 그 온라인 마켓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모델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남아공에서 런칭을 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만 돼 있지 실제로 보면은 그 한국에 있는 그 녹색창 마켓이랑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파는 거나 사는 거나. 근데 이게 많이 성장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트루얼스나 우러스나 뭐 포시니 같은 업체들이 생산을 해내는 제품들의 디자인은 약간 20대 중반에서 30대 중후반까지 주로 이제 옷에 대한 소비를 많이 하는 그런 여자들한테는 약간 어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이 좀 보수적이고 또 트렌드에 좀 한 발짝씩 늦고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이게 뭐 이제 회사가 크거나 또 앞서 말씀드렸던 디자이너나 머천다이징 좀 보수적으로 흐르는 경향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는 요새 그 SNS나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디서 뭐 신상이 나오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바로바로 알 수 있죠. 뭐 세계가 가까워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옷을 사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떨어져 있고 아프리카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기존의 업체들이 좀 보수적인 이런 것들 제품들을 사기는 싫어하면서 항상 새 걸 원하는 그런 니즈가 있습니다. 그러한 니즈를
파악을 하고 이런 테이컬랏이나 여기 봤던 요피7이라든지 비드오어바이라든지 이런 이 인터넷 플랫폼에서 소위 말하는 소규모 부티크들이 옷을 팔기 시작합니다. 자기네가 직접 생산을 해서 이제 그 디자인 하우스 개념이죠. 이 부티크들이 디자인을 하고 패턴을 떠가지고 그 로컬 CMT에 맡기면은 CMT에서 생산을 해주는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이런 데에서 물건을 팔기 시작하는데 이게 점점점 성장을 하더니 이제는 거의 무시를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루트 .co.za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 가보면은 방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디자이너 레이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각자 고유의 어떤 그 디자인들로 계속 그 가먼트를 만들어내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부티크 바이어들의 오더를 모을 수만 있으면은 이제 한국산 섬유 제품을 구매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에이전트가 있든 뭐 지사가 있든 이렇게 해야겠죠. 한국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다품종 소량 생산 이런 체제로 갔기 때문에 그 이렇게 부틱 바이어들이랑 바이어를 모아가지고 콘솔할 오더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막 15년, 20년 전처럼 그냥 대량 생산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확한 현지 여덟 번째 그 정확한 현지 시장 파악과 기반으로 디자인이나 소재 제시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그러니까 6, 7, 8이 하나로 연결이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인도 회사들을 그래서 비교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그쪽 업체들은 사실은 이 시장을 건들기에는 덩치가 너무 커졌어요. 사실은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틈을 찾으면은 어떤 좀 기회가 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잠시 있다가 그 트루월스 SS 2021년 SS 시즌 그 트렌드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트루월스 같은 경우에는 여성복, 남성복을 여성복, 남성 모두 그 생산을 하는 업체고요. 그 의류만 생산합니다. 이 다니엘 에스테의 라이센스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그 해외 유명 브랜드 라이센스 갖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이제 여성 의류입니다. 실제로 현재로는 그 편물하고 직물의 어떤 그 오다 수량을 봤을 때는 한 8대2 정도, 편물이 8, 직물이 한 2 정도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우분이. 그런데 뭐 아직까지 의미 있게 늘어날 것 같지는 뭐 내년 가봐야 알겠지만 뭐 많이 돼야 한 7대3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린넨입니다. 뭐 린넨은 사실은 국내 업체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지만 이제 예전에 이제 그 린넨 룩이라고 있죠. 그 한국에서 많이 생산했던 린넨. 그러니까 뭐 터키나 이런 데 나가는 그 헤비한 거 말고 그 중량을 따지면 보면은 한 뭐 200 한 스퀘어 미터로 한 200 한 4, 50, 260 이 정도 되는 거. 그 정도 되는 아이템들은 아마 대체적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 습성이 이게 같은 가격이면 그냥 린넨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틴하고 쉬어인데요. 이게 그나마 이 뭐 신테틱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이런 그 아이템들이 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베이직한 것보다는 좀 뭐 조직이 들어간 거라든지 뭐 좀 특이한 루킹이어야겠죠. 그래야 뭐 좀 다른 나라의 중국산이나 어떤 베트남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좀 비교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어, 그런 아이템들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쉬어는 이제 이 그 특히 니트 같은 경우에는 이 의외로 이 쉬운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니트의 그 어떤 비치는 아이템들, 소위 말 쉬워하는 아이템들은 한번 한국 업체들도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뭐, 그, 그 어니언 스킨 U라든지 그다음에 니트 시폰 같은 류 이런 것들도 한번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제 니트 시폰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에서 생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아니, 중국에 생산이 되지만 바이어는 그 퀄리티 문제 때문에 구매를 하고 싶지 않고 주로 뭐 대만이나 한국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shear and texture knit 이거는 이제 뭐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에 좀 중국산이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되죠. 네. 중국산이 가격적으로나 이거나 좀 어, 힘들다고 봐집니다. 지금. 썸머첵스 킹함, 그다음에 마드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디자인물이죠. 이게 시어서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중국산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얀다이드가 많기 때문에 이게 가격적으로 참 힘들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선버 스트라이프도 마찬가지겠죠. 뭐 책이나 스트라이프나 뭐 그냥 옆 동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볼 게 이제 이 보면은 그 크리스프 클리너 루킹 퀄리티 포 뭐 포머 차라리 그러니까 터치나 이런 데 있어서 좀 그 소위 말하는 고급진 터치 아이템들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일반적인 그런 어떤 제품 갖고는 솔직히 좀 경쟁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오픈웍 그리고 오픈웍 이거는 이제 디자인물이기 때문에 어, 이 크로셰나 뭐 이런 거, 뭐 앵글리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중국이랑 비교해가지고 그 가격 차이가 나긴 나지만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나진 나지만 이 상당히 고급져 보이는 데 있어서는 한국산이 좀 나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뭐, 좀 그나마라기보다는 아주 가능성이 그나마 제일 높은 이런 제품군이라고 생각하죠. 립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것도 사실은 중국이나 특히 중국에 좀 그 강세가 있지만 그 중에도 여기 보면은 이 가끔 이 저기 기능성 제품들이 나옵니다. 그 쿨맥스라든지 뭐 기타 그런 것들은 차라리 한번 음, 그 도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기능성 제품들 뭐 흡판 속건 말고 그 저기 흡판 속건도 괜찮죠. 흡판 속건도 괜찮고 하여튼 기능성 제품들은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우리가 우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내추럴 텍스처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웍이랑 이게 오픈웍이랑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그 디자인을 좀
이 내추럴하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오메트릭 디자인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뭐 자연적으로 보일 수 있는 디자인 쪽으로 그 트렌드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팅은 사실은 수팅 시장이 많이 죽었죠. 뭐 전세가 좀 비슷할 것 같은데 그나마 조금씩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팅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강연사물 수팅, 한국산 강연사물 수팅이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연사물에 특히 이제 더블 위브 이중직으로 이게 상당히 오래된 아이템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그걸 대체할 만한 아이템이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연사물의 이중직 이런 것들이 뭐 수량은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크다고 보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좀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매우 부족한 내용이었는데 좀 들으시라고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냥 제가 한 10년 이상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해본 거고요. 또 나중에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KTC 통해서 궁금하신 점 문의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